햇살의 책장. 일터의 고민이 해결되는 순간 인생의 문제도 풀린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소크라테스 성공 법칙입니다. 1장. 일과 인생의 가장 큰 변수는 사람. 상대방을 부수고 없애는 건 성공적인 협상이 아니다. 모든 당사자가 서로 존중하고 적당히 만족할 때 일이 훨씬 좋게 풀린다. 케이스, 불구가된 소년의 보상금. 수익, 연민, 내 인간성까지 지킬 수 있을까? 몇 년 전 자동차 사고로 불구가 된 10살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하반신 마비와 여러 곳의 신체적 부상 외에도 정신적으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었다. 당연히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문제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사가 자신들의 손익만 따져야 할지 아니면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이었다. 10살 소년이 타고 있던 차를 상대 차의 운전자가 옆에서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사고 당시 고속도로에서 과속 중인 듯 했지만 경찰의 조서에는 상대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써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45,000달러짜리 보험을 들어놨고 보험사는 소년에게 최대치를 지급했다. 상대 운전자도 50만 달러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과연 이 소년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 보통은 손해사정사에게 모든 문서가 전달된다. 이 사건은 보험사에서 오래 근무한 제이라는 사람이 맡게 됐다. 제이는 지금까지 이런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을 수없이 목격해왔다. 그리고 그의 업무는 상대 측과 보험금을 협의해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는 일이었다. 손해사정사로서 그의 업무 능력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피해를 본 개인이 청구하는 금액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 보험사의 돈을 아끼는 게 핵심이었다. 대개는 청구인 혹은 청구인의 대리인과 협상을 주고받으며 사고의 피해자가 받을 금액을 책정했다. 제이는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매년 보험사의 지출을 수백만 달러나 줄였을 정도로 노련한 직원이었다. 예라는 대답을 끌어낼 줄 아는 친절하지만 단호한 협상가로 항상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다음 업무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런 베테랑에게도 불구가 된 소년의 사건은 좀 다르게 느껴졌다. 협상을 냉철하게만 진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다. 제이는 직업상 수년 동안 불편한 임무를 도맡아 해왔다. 하지만 이 사건을 강경하게 처리한다면 설령 도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불미스러운 사례로 남을 것 같았다. 소년은 신체가 영구적으로 훼손됐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자세히 따져보지 않더라도 대리인에게 50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다. 제이에게는 10살 된 피해자와 또래인 아들이 셋 있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일 제이의 아들이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면 그는 얼마의 보험금을 책정해야 할까? 제이는 이번만큼은 회사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상대 변호인과 다툴 때가 아니라고 상관을 설득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소년의 변호사가 먼저 전화로 뜻밖의 제안을 했다. 당장 25만 달러를 주신다면 소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이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다. 소년의 변호사는 뉴욕 북부의 시골 마을에서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변호사였다. 대체 무슨 생각이길래 10살 난 의뢰인이 앞으로 수십 년간 사용해야 할 치료비조차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는 걸까? 혹시 이 젊은 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서 빨리 합의해버리고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걸까?
맨해튼 사무실에 앉아있던 제이는 회사를 위한 손쉬운 승리를 택할 경우에 자신이 회사 돈 25만 달러를 아낀 영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경에 처한 소년과 부모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다른 보험사에서 이미 받은 4만 5천 달러에 추가로 제2의 보험사에서 25만 달러를 받더라도 아이의 장기적인 치료에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제이는 숫자를 최우선으로 계산하는 업계에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실무자로서 회사의 수익성만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도 주주들의 가치만 따져야 할까? 아니면 사회적 책임이나 회사의 평판 같은 다른 신념들을 생각해야 할까? 만약 지금 상황에서 제이가 규정대로만 움직인다면 해야 할 일은 명백히 정해져 있다. 하지만 그런 계산법에 앞서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다행히도 제이는 먼저 한 발 물러서서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조율해 보았다. 소크라테스의 문제 해결법은 제이가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한 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되었다. 제이는 수익과 윤리에 얽힌 딜레마를 풀어가며 직감적으로 이 단계들을 밟아갔다. 그는 소년의 변호사와 성급히 다시 통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직 제이는 어떻게 대답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는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위태로웠고 업무의 효율성만 따지기는 어려웠으며 회사의 수익도 내려갈 게 분명했다. 제이는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만 했다.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문제 해결법에서 첫 번째로 할 일인 속도를 늦추고 생각하기다. 소크라테스 성공 법칙 풀 가동. 소크라테스의 문제 해결법에서 생각, 대화, 창조 과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하는 3단계 과정이다. 이 각각의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의존한다. 한 번에 끝나는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효율적인 업무 환경은 누군가 단 한 번 능동적으로 탐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 개인이나 팀이 생각, 대화, 창조하기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상황이나 각본에 대입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효율적인 환경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고 대화하고 창조하고 다시 돌아와 더 생각하고 더 이야기하며 결과물을 더 창의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전체 과정을 활용해 퍼즐의 첫 단계를 맞추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맞출 때 다시 반복해야 한다. 하지만 제2의 책상에 다친 소년의 문서가 도착했을 때처럼 새로운 문제가 들이닥치면 일단 멈추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스스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혼잡한 삶과 정신없는 업무 속에서 이 방법론을 떠올리기 어렵다. 반드시 일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음을 깨달은 다음 대안이 될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침착하고 유연하고 자기 반성적인 마음가짐이 소크라테스의 문제 해결법에서 기본이다. 충동적이고 근시안적인 판단을 피할 수 있다. 심호흡을 의식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거나 산책으로 머리를 맑게 하며 시작해보자. 아니면 업무 중에 겪는 익숙한 스트레스의 파도를 잠시 막아주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자. 1단계 생각. 속도를 늦추고 생각하기는 다음 단계인 대화의 기본 전제 조건이다. 이 단계에서는 틀에 박힌 판단을 피하고
다양한 대답을 생각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이 필요하다. 양질의 개방형 질문은 대화를 끊이지 않게 만든다.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요로 대답을 강요해 분석적인 대화와 학습을 지연시킨다. 반면에 개방형 질문은 자연스러운 대답과 상호 간의 학습을 끌어낸다. 개방형 질문에 뿌리를 두고 대화를 조성해 나가는 능동적 탐구는 브레인스토밍과 혁신에도 강력한 소재를 준다. 이제 제이가 어떻게 해내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고 나아가 능동적 탐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2단계 대화. 백지 상태와 같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 단계에 접근해야 생산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그려나갈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자제력뿐 아니라 자기 수양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근거를 중시하는 과학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통계학자들은 조사 연구를 착수할 때 변수 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는 귀무 가설, 진실일 확률이 극히 낮다는 가설부터 연구를 시작한다. 이 법칙은 공정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눈을 가린 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저울을 흔들림 없이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을 떠올려 보자. 대화 단계에서 우리는 실증 과학자나 법정의 재판장처럼 편견 없이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가능한 한 틀에 박힌 생각을 피해야 한다. 제이처럼 기본 원칙부터 시작해 서로를 존중하고 업무상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이 원칙들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둬야 한다. 3단계 창조.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 세 번째 단계인 창조에 접어들 수 있다. 성가신 문제를 참신하게 해결해주는 새롭고 참된 무언가가 여기서 생겨난다. 제품이나 서비스,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고 세상을 놀랍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완전히 새로운 조직일 수도 있다. 제2의 사례에서는 불행한 10살 소년과 그 가족이 장래에 필요한 재원을 갖게 해줄 원만한 합의와 계획이다. 제이는 생각, 대화, 창조 과정을 사용해 소년에게 도덕적 책임을 다하면서 회사의 재정과 품위, 평판까지 모두 지키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모두에게 이로운 해결책을 찾기까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제이에게는 항상 많은 업무가 쌓여 있었다. 여러 일을 동시에 해야 하므로 복잡한 한 가지 일에 꾸준히 집중할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공경에 처한 소년에게 마음이 사로잡힌 제이는 여러 혼잡한 업무를 떨쳐내고 늦은 저녁까지 그 일에만 집중했다. 먼저 상황에 맞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물어볼 생각이었다. 그날 제이는 조용한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딜레마를 신중하게 정리했다. 어떻게 해야 회사의 수익에 대한 책임감, 다친 소년에 대한 연민, 나의 인간성까지 모두 지킬 수 있을까? 제이가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문제들을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리하자 다음 단계로 넘어갈 힘이 생겼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다양한 관점의 의견과 해결책을 수집하고 자신의 감정도 대입해 볼 차례다. 그는 먼저 집에서 아내와 아들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제이는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다양한 개방형 질문을 던졌다. 지금 나에게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 내가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일까?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할까? 제이의 아들 중 애어른 같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아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핵심을 짚었다. 제이는 완전히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보험회사는 사람이 다치면 돈을 주는 곳 아닌가요? 단순한 공식 속에 있는 완벽한 논리였다. 이 말은 다친 소년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게 먼저라고 느꼈던 직감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확신을 줬다. 모든 가족들이 동의한 것이 도움이 됐다. 제이는 상관에게 가기 전 다른 관점의 이야기도 들어보기 위해 동료 손해사정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다행히 청구인을 궁지에 몰아넣는 게 우리 일이야 라고 매정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모두가 항상 고민하는 것처럼 좋은 직원과 선량한 사람 사이의 경계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도덕성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단순히 올바르게 행동하기로 결심하자 이리저리 재보는 복잡한 계산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질문이 생겼다. 이 복잡한 문제에서 어떻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해밍웨이는 도덕성에 대해 하고 나니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이제 제이는 모든 당사자, 특히 어린 소년에게 합당한 해결책을 창조할 마지막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됐다. 제이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능동적 탐구 과정을 진행했다. 이때 먼저 예상하고 앞서 나가지 않았다. 대신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물었다. 아이가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개방형 질문은 현재 상태에서 열린 대답을 유도했고 제이가 소년의 상황과 변호사의 태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서 다음 말을 이끌어냈다. 좋은 질문이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고객 가족이 당장 지불해야 할 병원비를 받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제2의 개방형 질문은 대화의 방향을 단기적인 위급 상황에 맞춰지지 않고 상황을 더 넓게 보도록 전환시켰다. 변호사의 생각과 호기심을 자극했다. 제이와 변호사 사이에 신뢰와 정직이 쌓이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변호사는 자기 경력이 그리 길지 않으며 이번 소송이 지금까지 맡은 일 중 가장 큰 청구권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협상에서 25만 달러 이상을 받아낼 경우 자신이 금액의 3분의 1을 가져갈 것이며 이는 자신의 단일 수입료 중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했다. 그의 작년 총수입에 가깝다는 말도 덧붙였다. 변호사는 자신과 의뢰인 모두에게 많아 보이는 눈앞의 금액에 현혹돼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제이와 변호사는 소년이 더 나은 보상을 받는데 합의했다. 제이가 물었다. 의뢰인이 얼마나 받으면 적당할까요? 30만 달러는 어떤가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제이는 잠시 멈추고 생각했다. 새 제안에 합의하면 변호사는 10만 달러를, 소년은 20만 달러를 받게 된다. 제이는 침착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다시 물었다. 이번 협상에서 10만 달러를 벌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변호사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 아주 기쁠 거라고 빠르게 대답했다. 모든 정보를 듣게 된 제이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만족할 만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회사가 총 50만 달러의 보험금 중 4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단 변호사님의 수입료를 10만 달러로 제한하고 아이에게 35만 달러를 주신다고 약속하셔야 합니다. 제이는 아이에게 35만 달러를 확보해 주는 게 전체 50만 달러에서 변호사 수입료 3분의 1을 제외한 금액 33만 달러보다 크다고 생각했다.
소크라테스의 문제 해결법을 거치면서 모든 당사자에게 실제로 최선인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었다. 1. 소녀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감안한 합당한 보험금을 받았다. 2. 변호사는 처음 합의금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 3. 제2의 보험사는 법정으로 갔다면 지급해야 할 5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를 아꼈다. 심지어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은 계산하지 않았다. 모든 당사자에게 수치상으로 확실한 이득이었다. 나아가 자신의 윤리적 가치인 하고 나니 기분이 좋아지는 일에 딱 맞는 해결책을 찾아냈다. 또한 보험사는 그들이 지향하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었다. 시대를 초월한 소크라테스의 문제 해결법. 개방형 질문을 하라. 생각, 대화, 창조 과정은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고 상황을 넓게 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 그리고 원하던 바를 달성하면 장기간 유지된다. 상대방을 부수고 없애는 건 성공적인 협상이 아니다. 모든 당사자가 서로 존중하고 적당히 만족할 때 일이 훨씬 좋게 풀린다. 상대방은 우리의 고객이고 사업 파트너이며 이웃이고 같은 시민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다시 마주치게 될 확률이 높다. 당신이 실용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눈앞의 이익만 따지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결국엔 더 나은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많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후의 모습을 장기적으로 비교해보면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때 200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고 국토 대부분이 파괴되었던 프랑스는 1919년 베르사유 평화회의에서 독일의 재무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가혹한 배상금을 요구하며 철저하게 복수했다. 이 제약들은 독일 경제를 망치고 지정학적 갈등을 촉발해 금세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반면에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패전국이 된 일본과 독일의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의 재건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왔다. 결국 1950년대 이후 많은 선진국이 눈부신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런 미래지향적 접근법이 성공하려면 개방형 질문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는 대개 외교술이라고 언급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제2와 같은 협상 자세를 말한다. 지금이 어떤 세상이든지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해결하려고 노력한 과제이기도 하다. 생각, 대화, 창조 과정은 고대 그리스, 특히 소크라테스에게서 영감을 얻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을 정의, 아름다움, 진실 같은 광범위한 주제의 뜻깊은 대화에 끌어들인 철학자였다. 그의 질문은 사람들이 지레짐작하는 데 머물지 않고 깊게 통찰하고 복잡한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게 했다. 제이는 사무실의 소크라테스가 되었기에 좋은 질문과 탐구, 진실 추구, 선행을 모두 이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제이처럼 소크라테스가 되긴 힘들다. 우리는 모두 궁지에 몰리거나 업무에 허우적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되면 뻔뻔하게도 학습을 기만하고 탐구를 간과하는 함정에 빠진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멘토조차 함정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거의 항상 개방형이었다. 하지만 간혹 상대가 정해진 답을 말하도록 의도된 질문을 던졌다. 예를 들면 에우티프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아버지가 일꾼 한 명을 살해했다고 고발하려는
젊은 아테네 남자와 대화를 나눈다. 이 대화는 경건함과 정의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개념적 탐구로 진행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에우티프론이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려고 하자 처음에 깜짝 놀란다. 그는 토론이 시작될 때 에우티프론의 세계관을 완전히 탐구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경건하다고 미리 정한 결론을 설파하려 했다. 그는 에우티프론에게 이렇게 유도 질문을 했다. 자네는 아버지를 고발하는 불경한 짓이 두렵지 않은 건가? 유도 질문은 재판에서 적대적인 목격자에게 사용하거나 청문회에서 장황하게 떠드는 정치인에게 깔끔한 답변을 끌어낼 때 유용하다. 하지만 업무나 개인적인 대화의 맥락에서 쓰기엔 제약이 따르며 심지어 흐름을 끊기도 한다. 신뢰할 수 없고 조작하려는 듯한 느낌도 자주 형성한다. 폐쇄형 질문에서는 의견이나 의도를 숨기고 대답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잘못된 길로 향하는 유혹을 흔히 경험한다. 폐쇄형 질문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인으로부터의 학습을 제한한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대화하려면 계획적이고 신중하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업무가 마음에 안 드나요? 라고 물으면 대답은 예, 아니요로 정해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적절한 의도를 가진 개방형 질문을 진실한 태도로 말하면 대화가 편안하게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표현한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걸 말하는 대신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러면 중요한 메시지나 고려할 가치가 있는 요점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요즘 일하는 게 어떠세요? 이런 개방형 질문은 대화 상대에게 더 솔직한 대답을 끌어낸다. 질문자는 강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반발적이거나 심지어 공격적인 대답도 환영해야 한다. 이런 태도가 창조와 혁신, 놀라운 성공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소크라테스는 확실한 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무지 속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길을 스스로 배우고 탐사할 힘을 얻는다. 그러려면 내가 안다고 생각한 일, 지금까지의 경험, 그리고 나의 전문성까지 고려하지 않는 자기 인식과 자제력이 필요하다. 반드시 멈춰서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의식적으로 비워야 한다. 무지와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반직관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무엇이 진실이고 효과를 낼지에 관한 급진적인 생각마저 즐겨야 한다. 이런 방식은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인들이 아고라에 모여 인간 실존의 신비를 쫓을 때와 마찬가지로 계략과 술수가 넘치는 현대의 피곤한 일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놀랍게도 소크라테스의 문제 해결법은 시간, 장소, 그리고 환경을 초월해서 효과가 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장의 내용 중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배운 내용을 요약한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기는 한 발 물러서서 속도를 늦추며 근시안적으로 내리는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피하게 한다. 두 번째, 대화하기는 성급한 판단을 내려놓고 선입견 없이 열린 자세로 질문하며 의견을 주고받게 한다. 세 번째, 창조하기는 새롭고 의미 있는 것을 화제의 중심에 놓고 기발한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소크라테스의 문제 해결법을 익혀서 여러분의 삶의 무기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